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맨날 기춤으로 뭔가 비대면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적으로 요번 29일은 제 개인적 사정의 작동이니 죄송하다는 말씀, 꼭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뭐 변명 같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수락하기 전에 작년에 이제 있었던 스케줄이었어 가지고 이렇게 TV 드라마의 이론과 실제 네 번째 수업은 이론 수업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하는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도 이렇게 비대면에서 여러분께 디렉팅을 드리고 진행하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메일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한양인에 또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화면 공유를 하면서 보시는 것보다 여러분께 제가 지금 그 이메일에 그리고 한양인의 그 이제 이 클래스에 같이 첨부드렸던 TV 드라마 이론과 실제 4강의 커리큘럼 파일을 여러분들이 같이 눈으로 짚어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텍스트를 여기에 띄워놓고 이줌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하지 못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여러분들이 제 비디오를 보시면서 제 이론의 수업을 같이 들어주시고 그 수업에 참고가 되는 요 텍스트 파일은 뭐 문자를 켜서 보시거나 뭐 별도로 프린팅을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TV 드라마 이론 세 번째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좀 찾아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드라마 제작 시스템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그 쪽대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4강 강의한 이 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키워드로는 한국 드라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리얼리즘의 부재. 그 리얼리즘이라고 하면은 현실주의겠죠? 그 현실주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진단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강의안입니다. 강의안 4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세 번째 챕터로 키워드로 드라마의 머니게임이 본격화됐다. 한국 사회의 2000년대 이후의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일대 변혁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어떤 키워드로 압축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바로 드라마의 머니게임의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오늘 이번 그 3월의 마지막 주 수업 TV 드라마 이론과 실제 4강의 주요 커리큘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한 5페이지에 보시면 TV 드라마 실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서브젝트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가 강의한 1페이지의 쪽대본. 한국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빛과 그늘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뭐 여기 강의한 요거 그대로 바탕화면에 띄우지 말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나눠볼게요. 네티즌과 대중수요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드라마 제작 현실은 더욱 악화했다. 요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건 긍정적인 기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티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독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법이긴 하는데 이제 그 SNS나 게시판을 통해서 활발하게 대중매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 유저들, 사용자들을 네티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댓글을 남긴다든지 뭐 만약에 TV 방송 홈페이지가 런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회의 드라마가 또 방영이 되겠죠. 방영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청자 반응을 올리는 것들. 최근에는 이제 드라마가 실시간 방영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톡을 올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생톡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실시간 어떤 SNS로 올려서 드라마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네티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네티즌이라는 용어는 드라마의 팬덤이나 드라마의 댓글을 올리는 댓글러들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시사, 경제, 문화의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온라인상의 의견을 내는 어떤 그 계층이나 유저들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네티즌이라고 본다면 또 하나의 의미에서의 네티즌을 이 드라마 범주 안에서는 그 드라마를 소비하고 내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 유저들을 네티즌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이 네티즌은 또 누구를 반영하느냐? 바로 대중들의 수요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네티즌이 그냥 극성이다. 아니 그냥 드라마만 멀쩡하게 보면 되지. 뭘 그렇게 의견을 나타내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닌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기고 어떤 TV 드라마의 그 방영된 드라마에 대한 콘텐츠의 그 의견을 피력하는 게 대중들의 니드하고 그렇게 거리를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수요가 이렇게 농축이 되고 응축이 돼서 폭발하는 그 과정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이 그 대중들의 수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티즌과 대중 수요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두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티즌과 대중 수요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왜 드라마의 제작 현실은 더욱 악화를 할까요? 이게 드라마가 완전한 사전 제작이면은 잘 모르겠지만 완전한 사전 제작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시청률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광고가 들어오고 그리고 방송사의 입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청률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네티즌과 대중 수요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의 제작 현실이 네티즌과 대중 수요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점점 더 좋은 쪽으로는 좋은 워딩으로 밝혀서 말씀드리면 좋은 쪽으로 말씀드릴 때에는 역동적이 되는 거지만 드라마가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경우 드라마가 역동적인 건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보다 산만해지고 내용이 개연성을 잃어버리고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제작 현실이 더욱 악화되는데 결정적으로 드라마 제작 현실이 악화되는 거는 그 대본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제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 시나리오 과정이니까 시나리오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TV 드라마의 매체를 완성하는 제일 구성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이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대본이 네티즌과 대중 수요에 따라서 그 구미에 맞춰서 변화를 거듭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시간에 쫓겨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쪽대본입니다. 그러니까 쪽대본이요. 여러 어떤 제작 현실이 열악한 어떤 시간적 환경이나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쪽대본의 현상이겠지만 드라마를 런칭하고 1, 2회를 방영시킨 다음에 이 드라마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대본을 조율하자라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묻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돈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는 것만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 대중의 반응에 쫓겨서 대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본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작가들 입장에서도 미리 뭐 16부나 12부를 먼저 다 써놓으면 편할 텐데 그렇게 써놓으면은 만약에 그렇게 써놨는데 대중들이 주인공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주인공이 이렇게 돼주세요. 만약에 주인공이 8부 정도에 죽는데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사전 제작처럼 드라마 대본이 다 쓰여져 있으면 그걸 바꿀 용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중들이 외면을 한다라는 생각, 그래서 시청률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쪽대본이 유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쪽대본이 그 외의 상황들 때문에 뭐 정말 작가가 게을러서라든지 아니면 작가와 PD와의 알력 관계가 있다든지 제작사와의 충돌 때문에 여러 변수들 때문에 대본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지금 쪽대본이라는 요 상징적인 키워드와 관행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네티즌과 대중수요들의 변화하는 구미에 맞추기 위한 곧 시청률을 잃어버리지 않고 대중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쪽대본이 등장하니까 초치기가 나오죠. 초치기는 뭐냐면 뭐 충분히 고려할 시간 없이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영화는 보통 한 번 테이크를 찍는데 뭐 5번에서 10번 정도의 NG 컷을 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연기를 못해서 NG 컷을 내는 게 아니라 한 테이크에 대해서 10번 정도 충분히 한 배우가 여러 같은 상황을 여러 감정과 여러 표현과 여러 어조, 목소리 어조의 변주를 담아서 이렇게 생산해내죠. 그래서 그 10컷 중에 제일 좋고 감독이 마음에 들고 보편적으로 시사가 좋았던 거를 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는 지금 대본이 늦게 나오니까 대본이 거의 2부 방송하는 그 전날 나오니까 하루 만에 다 찍어야 되는 그런 초치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초치기다.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한다라는 그런 은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의한 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일보 2004년도 4월 20일자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이 2022년인데 2022년인 지금의 현실도 이 기사에서의 상황과 지상파 방송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여기 잠깐 읽어보면은 MBC 주말 드라마 장미의 전쟁은 지난 17일 방송분부터 김선영 작가를 노유경 작가로 교체했다. 교체 사유는 지각 대본. 뭐 대본이 이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각 대본 앞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자칫 방송사고의 위험까지 있는 데다가 드라마 완성도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생연분, 발리에서 생긴 일 등 인기리에 무사히 종영된 드라마도 쪽대본으로 방송 당일까지 촬영하고 한두 시간 만에 편집하는 초치기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당장 코앞에 던진 촬영 분량 및 몇 줄만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는 쪽대본 시스템에서는 극 전반의 흐름을 고려한 연기나 타 연기자와의 호흡은 꿈도 꿀 수 없다.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인 거죠, 솔직히. 뭐 영화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영화와 드라마가 이렇게 좀 퀄리티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이유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분들도 억울하죠. 아니 그렇게 최소한 하루는 줘야지. 근데 당일날 대본을 받아봐서 어떻게 연기를 하겠어요. 심지어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프롬프트를 앞에다 띄우고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저 옆에다 프롬프트를 앞에다 띄우고 거길 읽으면서 대사를 이제 쳤다, 이제 은어를 쳤다라고 하는데 대사를 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쪽대본과 초치기가 창궐했다. 드라마 제거할 현실이 시청률이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작가는 작가 나름대로 시청자들이나 대중이나 네티즌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대본이 점점 늦어지고 이제 이 악순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부분이 자, 그 문화일보 기사 그 뒤 밑에 패러그래프를 볼까요? 쪽대본의 책임은 온전히 방송 작가의 몫이 아니다. 저는 이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강의 안에서 적어놓은 건데 설명드려볼까요?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 시스템 자체가 기형적으로 굳어진 이유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중 반응도 보고, 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역동적이라는 미명하에 약간 기형적으로 이렇게 약간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대본도 만들어내고 시청자 반응을 받아들여서 내용도 바꾸고, 이제 이러한 제작 시스템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고착이 되고 그게 시청률이 잘 나온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작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굳어버린 게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작가가 변주를 일으키다 보니까 작가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벼락치기 제작이 관행이 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는데 이 드라마 작가 교육원이라든지 이제 2000년대 초반 아니면 1990년대 후반 그 상황에서 한국의 드라마 작가 교육원에서는 어떤 훈련들이 많았냐면은 단시간 내에 빨리 쓰는 법들을 많이 익혔어요.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빨리 쓰면서 말이 되게끔 쓰는 거. 그걸 이제 순발력과 짧은 시간 내에 원고를 완성하는 그걸 이제 한국적 은어로 글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글을 잘 쓰냐 못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글을 뽑아내는구나. 마치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그게 바로 방송작가의 능력으로 영순위로 발탁이 됐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벼락치기 제작이 관행이 돼버리니까 나타나는 폐해다. 그 때문에 방송작가 못지않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액터들.
연기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저희들은 우리 이제 같은 수강생 여러분들, 대학원생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 좀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방송 작가가 제일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속담이라고 인용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가 자기 입장에서 주어진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연기자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 드라마 현장에 웃지 못할 풍경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 이거예요. 쪽대본의 일상과 함께 펼쳐진 진풍경이 있다. 여기 진풍경. 촬영장 근처 PC방에, PC방 중국 유학생분들도 다 아시죠? 이렇게 24시간 컴퓨터를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촬영장 근처 PC방에 배우들이 장사진을 쳤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24시간 촬영장 옆에 있는 PC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게임하려고 여기 모여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팩스나 이메일로 그 당일날 촬영을 할 당일 대본이 오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만약에 제가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오후 3시인데 오후 7시에 촬영이야. 그런데 오후 7시에 촬영을 할 대본을 한 일주일 전에 받아봐도 모자랄 판에 일주일 전에 받아보고 상대 배우와 호흡도 나누고 디스커션도 하고 대본을 외우고 숙지하고 암기하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암기해가지고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고사하고 만약에 오늘 당일날 7시에 촬영해야 되는데 지금 오후 3시에 이 대본을 받아본다.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할까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이 탤런트라고 표현하죠. TV 연기자들이 이러한 그 벼락치기 제작의 관행에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배우들의 그 푸념, 이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을 제가 그 어록을 좀 담아봤는데, 배우 김승우라는 분이 있어요. 배우 김승우라는 이 배우는 이게 연기가 아니다 암기다라고 표현을 했고 뒷장 2페이지 볼까요? 강의한 2페이지에 차인표 배우는 연기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모멸감이 들었다. 이게 누구에 대한 모멸감일까요? 시청자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수치심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차인표 배우가.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영화와 같지 않다라고 해도 TV는 그냥 누구나 채널을 돌리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 시간을 투자하고 시청자들도 시간을 투자하고 애정을 쏟아서 배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갖고 드라마를 보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암기조차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벼락치기 쪽대본을 외워가지고 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배우가 들게 되는 자괴감과 모멸감은 상당하겠죠. 그래서 저는 배우 차인표가 말했던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고 방송 작가도 마찬가지겠죠. 솔직히 되게 부끄러워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고 대중의 반응에 의해서 결말이나 과정이나 캐릭터들의 원래 생각했던 동선이 급변한다라고 했을 때 감정이 널뛰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생각했던 라인이 있는데 그 원래 생각했던 라인대로 이거를 전개시키지 못할 때 글이 개연성도 무너질 뿐더러 그렇게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캐릭터의 감정의 대비가 작가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로서도 되게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 차인표의 어록은 정확하다. 연기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모멸감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탤런트 오승현은 드라마가 아니라 생방송. 이 말도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죠. 아침에 대본을 받아보고 바로 아침에 찍는다. 몇 시간 텀도 없이. 그럼 이거 생방송이죠. 그러니까 대본 없이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배우 김혜리 씨는 한국 탤런트 TV에 들어오는 연기자들은 임기응변의 천재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1일 연속극을 한다라든지 미니 시리즈를 한다라든지 다음 회차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자기 자신도 몰라. 그런데 그걸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막막감들을 어떤 개인 플레이로 소화를 해냈다. 그런 면에서 좀 우프다. 그러니까 웃기지만 슬프다라는 좀 우리의 신조어가 어울릴 법한데 요 어록은 좀 우프다라고 보여요. 한국 탤런트들은 임기응변의 천재들이라는 이 어록이요. 자, 그리고
실제로 배우 박신양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화 배우에서 TV 드라마로 또 많이 이제 또 역기환이라고 하죠. 그 리버스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인데, 당시에는 쪽대본 제작 드라마 시스템에 너무 폐해가 심했기 때문에 TV 연기자로 스타가 된 다음에 그냥 충무로라고 한국에선 표현하는데, 충무로 영화로 돌아서는 연기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TV 연기자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시청자나 관객들에게 자신의 충분한 역량을 소개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퀄리티가 자꾸 낮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보존 때문에 TV 드라마는 더 이상 안 찍고, TV 드라마로 데뷔를 했지만 TV 드라마는 더 이상 안 찍고 충무로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2004년도에 우리 김은숙 작가, 한국의 로코 퀸이라고 불리는 김은숙 작가의 히트작 파리의 연인에 출연했던 박신양조차도, 그것조차, 그 파리의 연인이라는 대본조차도 쪽대본에 시달렸다라는 반증인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4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촬영을 하는 등 연기자와 스텝을 혹사시키는 비인간적 제작 환경은 개선돼야 된다. 제작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곧 바뀌지 않는 한 다음 드라마 출연은 심각히 고민해 봐야겠다. 자, 이게 함축이 된 거죠. 자, 배우도 어렵지만, 작가도 어렵지만, 동시에 배우와 작가를 받쳐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은 연출자와 조연출,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촬영을 한다는 게 거짓이 아니라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인권 유린적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연기자와 스태프를 혹사. 그러니까 뭐 인권 유린이라는 워딩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의 노동 환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인간적 제작 환경이라고 표현한 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읽어볼게요. 쪽대본과 초치기의 범람은 스타 연기자의 몸값을 더 폭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데, 왜 이게 스타 연기자의 몸값, 이거 개런티라고 합니다. 왜 개런티를 더 올릴까요? 이들을 붙잡아야 되니까. 지금 박신양 배우의 예를 볼까요? 박신양 배우가 TV 드라마에 나와서 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더 이상 TV 드라마에 못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면은 박신양의 인기를 몰아서 다음 드라마를 기획하려고 하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왜냐하면은 박신양이라는 코드가 이제 TV의 안방극장에서 스타로 떠올랐는데, 그런데 갑자기 박신양이 드라마를 안 한다 그러면은 방송사에서는 또 누구를 키워요? 그냥 이미 스타가 된 사람을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그러니까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당근이 뭐냐? 개런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연 배우들, TV 드라마에 출연했던 주연 배우들의 개런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액의 출연료가 TV 드라마 촬영의 각종 악조건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유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스타 연기자들의 몸값은 점점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질적인 게 하락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스타 연기자, 주연 연기자 몇 명한테 몸값이 올라가면 TV 드라마 제작 비용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쪽에다가 주연 배우한테 떼어주고 나면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고혈을 짜낼 수밖에 없는 악조건이 반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배우 탓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관행처럼 이게 가니까. 그래서 TV 드라마 PD들의 고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스태프들이 드라마 촬영 중 실효적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들. 그러니까 갑자기 영양실조라는 게 정말 참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실제로 응급실 중환자실에 가서 링겔을 맞고 수액을 공급받는 일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사고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촬영 현장이 워낙 역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씬이 매번 바뀌고,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실내 세트장 안에서도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미술 감독이 자꾸 무대 배경을 바꾸니까 갑자기 바닥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추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어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충돌하는 경우도 생기고, 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트랙 시스템, 투 PD 시스템이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방송사고에 대한 우려 방지,
쪽대본의 범람으로 인해 두 명의 PD가 한 편의 드라마를 나눠 촬영하는 제작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A팀, B팀으로 하나의 관행으로 이제 제작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초기에는 두 명의 PD가 그러니까 한 편의 드라마를 찍는데 한 명의 PD가 모두 총괄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의 PD가 대본을 나눠가지고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아마 드라마를 약간 보다 보면은 같은 사람이 찍었나 맞을 정도로 좀 편차가 되는 시퀀스나 미장센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PD라는 게 연출자인데 연출자는 사실은 미장센을 잡아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감독들은 PD가 감독이니까 편하게 말할게요. 감독들은 자기가 원하는 미장센들이 고유한 미학적 감각들이 다 다르죠. 조금씩 편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로맨스 영화다 그래도 같은 화면으로만 찍지는 않잖아요. 모두 다 부감이나 클로즈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샷을 잡는 것들이나든지 편집의 속도감 이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두 명의 PD가 한 드라마를 한 부를 나눠서 찍는다, 일부를 나눠서 찍는다 그러면은 일부 안에서 미장센이나 톤이나 샷을 잡는 것들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자, 그런 그 폐해가 바로 두 명의 PD가 한 편의 드라마를 나누어 찍는 제작 현상으로도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4강 그 드라마, TV 드라마 이론과 실제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잡은 이쪽 대본에서는 주로 이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다뤘죠. 근데 이거는 좀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주에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한국 드라마의 역동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드라마의 장단이 있다. 미국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사전 제작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리 다 제작이 된 그 제작 대본을 가지고 런칭을 하고 그렇게 런칭을 한 것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마케팅으로 승부를 하는 약간 그러한 플로잉이었잖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티즌과 대중 수요대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반영해서 드라마를 제작해내다 보니까 역동성은 확실히 확보가 됐는데 그러니까 대중들의 니드에 맞는 드라마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완성도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이러한 폐단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배우 작가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쪽대본처럼 바로 당일에 대사를 암기해서 연기해야 되는 배우들의 부담도 상당히 가중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 PD나 스태프들의 어떤 노동의 과중, 노동의 과부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게 바로 쪽대본이 한국 드라마 제작 시스템에서 갖는 빛과 그늘의 포지셔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챕터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좀 강의를 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 대신 우리가 시나리오 과정이다 보니까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겁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라이팅을 좀 같이 시행하면서 어떤 에세이를 쓰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과정의 산물로 생각해 주시고 작업에 같이 임해주는 그런 협동 작업의 희열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 이번 학기의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론 수업도 이론 수업이지만 이론 수업은 조금 딱딱하고 크리틱할 수 있잖아요. 비평적인 건데 우리가 또 이런 현상도 좀 알아야 되니까 이런 현상도 인지를 하시면서 조금씩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라이팅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사족을 많이 붙이네 내가. 사족, 그러니까 다른 말, 엑스트라 어랭기지를 많이 붙이는데. 자, 두 번째로 키워드를 가져갈게요. 자, 두 번째 TV 드라마 이런 거 실제의 4강 두 번째 키워드는 리얼리즘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점점 떨어진다는데 리얼리즘이 뭘까요?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반영하는 게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키워드인 리얼리즘의 부재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뜨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목적이
그 본령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거창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본령이 뭐가 있느냐, 원래 본 그 의향이 뭐냐, 드라마를 왜 봐야 되느냐, 인생 사는 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이 사는 것처럼, 그리고 내 연인이,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와 사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연애의 모습, 결혼의 모습, 가족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TV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체감하고 싶어 하는 게 드라마의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의 그런 특유의 미덕과 매력인 리얼리즘이 점점 떨어진다는 게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우리한테 좀 더 심각한 비평 과제로 다가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얼리즘의 부재가. 한번 이거는 강의안을 읽어볼게요. 2페이지입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드라마의 양적 성장과 팽창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는 기하급수적으로 양적 성장을 하죠. 케이블 TV나 TVN과 같은 방송사, 종편 방송사 이전에 그런 케이블 드라마 방송사들도 출범하기 시작했고 OCN도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2004년 이후 지나가고 노무현 정권이라고 하는 그때 정권 지나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종편이 출범하기 때문에 종합편성 채널이 또 들어오면서 드라마가 한절 더 횟수가 많아지죠. 편수가. 그래서 국내 드라마는 명실상부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양적 성장과 팽창을 이루는데 그에 반해서 현실을 담아내는 리얼리즘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정되고 그때 당시에 각종 학교나 어떤 방송윤리위원회의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떨어졌다. 그리고 보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최근 트렌드 드라마는 사랑과 눈물의 과잉, 배경음악의 과잉, 오해와 억지와 엇갈림 사고 등 과잉의 미학으로 채워졌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과잉의 미학이 뭘까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법한 일들을 자꾸 자극적으로 대본에 녹여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반영을 하다 보면은 지루해 한다고 생각하니까. 현실에 사는 삶도 팍팍한데 현실에 사는 삶도 팍팍한데 근데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현실의 얘기를 반복하고 답습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청자들이 지루해할 거라는 지레짐작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지레짐작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창하다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영화의 프레임이나 영화의 목적이 영화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목적성과 같은 뚜렷한 주제의식과 뚜렷한 비주얼과 뚜렷한 자본의 선택과 집중을 드라마를 통해서 기대하는 건 아니었었단 말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좀 더 집에서 그냥 발 뻗고 편하게 집에서 뭐 저녁을 먹으면서나 가족과 얘기하면서 볼 수 있는 오락거리를 찾고 있는 게 TV 드라마의 기능이었고 희망이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최소 분모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나 어떤 것들은 과잉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일상을 소소하게 살아가면서 일상의 진심을 나누고자 하는 게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싶어 왔던 시청자들의 니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니드가 조금 다른 차원의 니드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어가는 게 과잉의 미학으로 채워진다라는 게 그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파리의 연인 같은 그 드라마를 예를 봐도 파리의 연인을 재밌게 봤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게 일장춘몽이었다. 한 번의 꿈이었다. 이런 식으로 결말 부분이 처리가 되면서 정말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었죠. 그러니까 분노를 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갑자기 판타지처럼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청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묘해요. 일상적인 소재나 일상적인 직업군이 나오면은 에이 저게 뭐야 나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드라마를 통해서까지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대? 라고 얘기하면서 또 재벌 아들 코드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재벌 아들 코드로 가고 나면은 그걸 허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옷인가? 저런 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가? 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트렌드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무색무취한 느낌 때문에
현대의 드라마에게서 점점 한 걸음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트렌디 드라마가 마치 범람을 해가지고 이게 대세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어찌 보면 그게 다 과잉의 미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트렌드 드라마들이 전통적인 멜로드라마 못지않게 전형성에 매몰돼 있으며 그다음에 성차, 이거 성별, 젠더 차이입니다. 젠더 차이, 전통 가족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해왔다,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대표적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트렌디 드라마들이 전통적 멜로드라마 못지않게 전형성에 매몰되어 있다. 이 전형성은 뭘까요? 바로 과잉의 미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일상적인 용어나 일상적인 기쁨을 공유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뇌까리는 것에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스테레오타입 전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형성이 한번 빠져버리면 캐릭터들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멋있는 것들을 치장한다 하더라도 관객들한테 크게 감정이입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전형성을 조금 더 뛰어넘는다면 다소 개연성이 헐겁고 캐릭터의 매력이 막 이렇게 감동적으로 뭉클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용이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 친화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리얼리즘의 부재 상황, 그리고 현실의 현상에서 제가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느끼고 부딪힐 수 있는 벽, 이런 것들이 여기에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한 3페이지를 볼까요? 뭐 쉬지 않고 한 번에 같이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대면,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뭐 중간에 좀 쉬고 싶으시고 한숨 주무시고 싶으시면 일시정지 누르셨다가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까 싶기도 한데. 자, 그러면 3페이지를, 강의 한 3페이지를 보시면서 그 리얼리즘의 부재의 어떤 작품의 상황들을 조금은 진단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까요? 먼저는 아까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의 김영찬 교수께서 했던 거, 트렌디 드라마들이 전통적 멜로드라마 못지않게 전형성에 매몰돼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놔두고,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원재 씨가 드라마는 동시대적 규범과 같이 사상을 반영하는 문화적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함에도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 동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사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드라마를 보고 같이 울고 웃었던 이유가 동시대의 규범과 가치와 사상에 대한 어떤 웃기면서도 슬픈 그 해학적 측면을 발견하고자 함이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같이 자이든 타이든 공감하고 성찰하는 게 문화적 공론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론장의 역할들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그거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문화연대 사무처장이 말하고 있었던 시기가 2005년도에 요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리얼리즘의 부재 현실이 한국 드라마의 2022년 현재의 정서까지도 조금 지배 정서가 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지적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한류 영풍의 효자 노릇은 K드라마의 몫이지만 그에 반하는 태보도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평훈 씨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라 안에서 방송사를 먹여 살리는 콘텐츠로 시청자와 광고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고 나라 밖에서는 한류 열풍의 진원지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K드라마가. 자, 2022년이 지금은 더하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도 뭐 겨울연가라든지 그런 드라마들이 일본의 공존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뛰어난 위상을 차지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류 드라마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실제로 이런 게 있죠. 잘 키운 드라마가 하나가 열 제조 부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기계나 공구를 만드는 회사가 1년 매출을 내는 비용이 100억이 안 된다면 한 드라마가
해외의 판권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200억, 300억이 넘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잘 키운 드라마 하나, 열 제조업 안 부러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사회 논리로 봤을 때 되게 타당한 발언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겨레 2004년도의 기사를 보시면 이러한 그 한류 열풍의 진원지로 K-드라마가 어떤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한국 드라마의 넓고 깊은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품으로서의 단기적 성취는 가능했는지 몰라도 이뤘는지 몰라도 시청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화 성취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의 반영이라는 문화의 핵심적 기능, 그게 아까 그 이원재 씨가 얘기했던 문화적 공론장의 역할과 저는 일치한다고 보는데 당대 리얼리티의 반영이라는 문화적 핵심적 기능이 한국 드라마에서 거세된 영역으로 계속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게 고착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대의 2022년도라면 2022년도의 현실을 같이 공감하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나름의 정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거세가 되어 있다라고 거세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이제 크리틱하게 접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디 드라마의 전면화와 트렌디가 유행을 타는 드라마인데 그 유행을 타는 게 좀 아이러니예요. 유행을 탄다면 동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느낌이냐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 트렌디성이라는 게 리얼리티하고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트렌디라는 거는 그때 대중들이 좋아하는 코드를 얘기하는 거고 리얼리즘이라는 거는 당시의 보편적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고 그런데 대중들의 니드가 곧 보편적 사회상이다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대중들은 대중문화가 있는 거니까. 대중문화의 대중코드와 대중기호를 소비하는 것을 따라가는 트렌드가 곧 리얼리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트렌디 드라마의 전면화와 정통 리얼리즘 드라마의 퇴조는 안타깝지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게 2000년도 초반 드라마 역사, 한국 드라마 역사의 현 주소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드라마 역사를 왜 연대별로 나누느냐? 그 유행의 흐름이니까 지금도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키워드별로 이론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등장한 트렌드 드라마는 심파적 멜로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이전 드라마와 질적 차별성을 드러내며 한국 드라마의 진화를 상징하는 그 장르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트렌드 드라마가 80년대에는 현실적인 직업군이나 사람들을 반영하지 않았던 오히려 심파적인 반리얼리즘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트렌드 드라마는 그러한 반리얼리즘적인 태도보다는 진일보한 게 사실인데 문제는 그렇게 진일보한 그 트렌드 드라마가 어느새 대중의 오락거리로만 엔터테인하는 그런 기능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진짜 사회에 대한 성찰 기제로서의 드라마 본연의 어떤 기능의 회복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초반까지 당대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드라마 속에 담아내는 리얼리즘의 노력이 조금 더 꽃피우려고 했는데 그 예복이 꺾여버렸다는 것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 텔레비전 드라마는 구조면에서 이전과 뚜렷이 차별되는 두 가지 색깔을 보여주는 게 뭐냐? 신데렐라 아니면 캔디다. 그러니까 드라마 남녀 구분 없이 어느 해보다 많은 주인공이 비극적 사랑 이야기로 집중했다라는 게 2004년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2004년도 특징 중에 이게 뭐냐? 지극히 비현실적인 해피엔딩과 지극히 비현실적인 배드엔딩만 남게 되는 드라마들의 결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가 희극이나 비극이나 다 공통 분모가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게 대중의 니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일수록 리얼리티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의 극적 요소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죽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청률이 높았다는 거는 대중성이 있었다라는 거고 대중의 니드가 많았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의 니드가 많았다는 것이 당대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는 리얼리즘이었냐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리얼리즘에 대한 거부감이 대중들의 폭발적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가 시청률을 쫓아가다 보니까 시청률이 갖고 있는 시청률 권력은 리얼리즘이 아니다. 리얼리즘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리얼리즘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볼까요? 제가 3페이지 강의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이거 있어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언급했는데 2월에는 천국의 계단 SBS에서 했죠. 3월에는 말리에서 생긴 일 이것도 하지원 소지서 정용은 되게 유명한 드라마죠. 6월 달에는 MBC에서 불새가 방영됐어요. 근데 자, 이 천국의 계단 말리에서 생긴 일 불새 이 드라마의 모든 특징이 다 뭘까요? 주인공들이 산화하듯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이 비극적 죽음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떤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도에 이 드라마도 있었어요. KBS에서 미사 열풍을 일으켰던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역할에서 소지섭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SBS에서 그 김래원과 함께 쓴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여기서도 김태희가 불치병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열거한 소지섭, 김태희, 뭐 최지우, 신현준, 하지원, 정혜연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는다 얘기가 좀 격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비극적 죽음으로 이끌어내 이게 바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끌어낸다. 자, 강의 한 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이게 이른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주류를 잠식했던 그 드라마 기법 중에 하나인데 주인공 죽이기. 지금도 주인공 죽이기는 여전히 좀 유효한 방치이기도 하죠. 주인공을 죽여서 모뉴멘트를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겠다라는 게 이 드라마의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기법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비평받아야 되느냐? 바로 리얼리즘의 부재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키워드 2의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제가 이걸 적었는데요. 만성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짊어진 시청자들이 어려운 형편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비극적 이야기에 과거보다 더 쉽게 감정을 이입했다라는 반증이다.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건데 그 대중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어떤 극단성을 띠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성찰해 볼 수가 있어요. 극단성이 뭐냐 하면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어.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 사회, 중국 사회, 미국 사회, 유럽 사회 가릴 것 없이 전 세계가 아무리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 안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면서 이것은 결국 만성적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로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언제 경제가 좋아질까라는 말이 우리가 입에 버릇처럼 물고 다니지만 경계가 좋아졌다라고 체감되는 거는 본인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리얼리즘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만성적 경기 침체는 2000년대 초반이 되었든 20년이 지난 지금이 되었든 거의 유효한 흐름을 갖고 전개가 되고 있다면 이 전개 속에서 시청자들이 TV 드라마를 소비하는 방식이 왜 양극단이 되느냐, 양극단의 현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리얼리즘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그냥 깨끗하고 아름답고 비현실적이지만 해피엔딩을 원하는 그러한 시청자들의 니드가 있는 반면에 지금 제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적어 놓은 것처럼 어려운 형편의 주인공들이 등장해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고 산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감정을 이입하는 곧 비극의 카타르시스에 공감하는 그러한 정서도 한몫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해피엔딩을 원하는 정서나 아주 비극적 죽음의 새드 엔딩을 통해서 눈물을 쏙 빼놓는 이야기에 흠취하는 그 두 가지 케이스 모두 공통적으로
리얼리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근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20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금은 유효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론 TV 드라마 이론 요번에 네 번째 강의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에서는 쪽대본의 특징. 이게 한국 드라마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긴 합니다. 다른 외국 드라마 제작 환경과 다른 면이죠. 거기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먼저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게 한류의 열풍이 들어오면서부터 상대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게 바로 리얼리즘. 네,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했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산업적 측면을 좀 강조해 볼게요. 강의 한 4페이지 보시면 한국 드라마의 머니게임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요 이론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실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요, 이게.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뭐 강의를 하든지, 뭐 글을 쓰든지, 뭐 하든지. 근데 이게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셔서 좋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커피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여러분들도 한번 즐기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드라마의 머니게임이에요. 강의 한 4페이지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 대중화와 한류 열풍이 가속화되면서 이는 드라마 제작 시장의 지각 변동,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이 한국은 좀 인터넷 뭐 강국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한국이 인터넷 속도나 인터넷 교류하는 어떤 보급화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집에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빠른 속도를 보이는 게 한국 사회의 특징의 하나였고, 인터넷 대중화가 그런 면에서 한류 열풍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콘텐츠 콜라보레이션의 한 구성 요소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왜 지각 변동이 생기냐면요. 제가 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인터넷 SNS는 뭐 인스타, 페이북, 뭐 카톡 이런 거예요. SNS의 급속한 확산이 젊은 층의 지상파 이탈을 부추겨서 방송사의 큰 고민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 제작 시장의 지각 변동은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SNS가 급속히 확산하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젊은 층 20, 30대가 꼭 지상파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볼거리와 놀거리와 만질거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툴이 아주 광범위하게 익스패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뭐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반에 드라마 보기 위해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앉아서 밥 먹거나 간식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른바 본방사수라고 얘기하는데, 본방사수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못 느끼게 되는 게 바로 2000년대 이후에 젊은 층의 지상파 이탈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시청률 막 30%, 40% 나오는 국민 드라마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진짜 한국에서만 있는 현상이었죠, 거의. 시청률이 40%가 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TV를 설치한 가정에서 10가정 중에 4명이 그 시간대에 그 드라마만 봤다는 얘기인데, 뭐 그거는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지만, 그게 이른바 7, 80년대, 90년대까지 그 지상파, KBS, MBC, SBS가 싹쓸이했던 현상 중에 하나였고, 그걸 국민 드라마라고 표현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 대중화와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상파 이탈이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장점도 있어요. 다양성을 거세하는 특성을 가진 국민 드라마의 퇴조는 반길만 하다는 거죠. 국민 드라마가 워낙 획일적이잖아요. 주제가. 뭐 가족이면 가족. 뭐 어떤 거창한 뭐 한국 기업의 성공이면 성공. 그러니까 너무 그 획일적인 드라마 소재만이 국민 드라마 역할을 했고, 그런 드라마만 찍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을 거세했던 국민 드라마가 젊은 층의 이탈로 인해서 퇴조하는 거는 반길만 해요. 그런데 시청률이 죽고 사는 방송사한테는 이 젊은 층 20, 30대의 지상파 시청률 급감이 악재도 보통 악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통 소비자층이 주부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40, 50대 주부들,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의 그 수요층, 주요 소비층 중에 하나였지만,
진짜 트렌디한 소비층은 20, 30대거든요. 근데 20, 30대가 TV를 안 본다면은 광고가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방송사한테는 엄청난 악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타겟책이 제가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지상파 방송사가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2010년 이후부터입니다. 지상파 방송사가 변신하기 시작하는데 뭐 젊은 20, 30대를 끌어나기 위해서 20, 30대 피드백.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실시간 톡이라는 것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방영될 때, 뭐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방영될 때 실시간 톡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시청자 의견을 물어보고 그거를 주고받는 이제 그런 것도 게시판의 형태를 실시간으로 전환하는 게 20, 30대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실제 쪽대본에다 반영하는 드라마 제작에 반영하는 어떤 움직임, 그리고 드라마의 장르를 여러 가지로 섞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2010년대 이전에는 지금처럼 퓨전 드라마가 많지 않았거든요. 사극에다 판타지 섞고 판타지에다가 뭐 현대물 섞고 타임 루프 들어가고 그런 드라마가 이른바 퓨전 드라마인데, 그리고 한 장르 안에서도 멜로, 로맨틱 코미디, 스릴러 막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하이브리드적인 그 흐름을 이렇게 채우는 대본이나 작품이 많지 않았는데, 이게 20, 30대들이 그런 다양성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퓨전 드라마의 제작이나 블러드 마케팅도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게 미봉책인 것 같다는 거죠. 그 정도의 방식으로 젊은 층의 지상파 이탈을 방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2010년 이후의 한국 드라마 시장, 특히 지상파 시장은 투 트랙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젊은 층이나 매니아층을 겨냥한 드라마가 제작이 되고, 주로 방송 시간대로 보자면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금토 드라마 정도의 사이즈는 바로 젊은 층이나 매니아층을 겨냥한 드라마가 집중 편성이 되고,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드라마 시청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전에 국민 드라마라고 부르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KBS 주말 드라마 같은 거죠. 전통적으로 드라마 시청의 주요 실세를 할 수 있는 가정주부의 취향을 고려한 타깃 마케팅으로 이게 분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청률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시청률이 뭐 높은 거, 시청률이 높은 쪽이 광고가 많은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시청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도 팬덤을 형성하고 반복 시청률이나 재방 시청률이 높아지게 되는 그 아이템은 그 이후에도 후속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진다는 걸 방송 제작사에서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트랙 전략이 유효했던 거고, 이래서 이 방송계에서도 우리 작가분들 중에서도 이제 다양성 작가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2010년도를 전후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한 4페이지의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해 볼까요? 한류 연풍의 경제적 파급 효과 대표 사례는 외주 제작사의 급증과 대자본의 투입을 가져왔다는 게, 이게 중요한 한국 드라마의 경제적 시스템 상황인데, 요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외주 제작사의 홍수가 드라마 제작 시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 그러니까 외주 제작사라는 개념이 뭐냐면, 과거에는 SBS, MBC, KBS가 자체적으로 제작 시스템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사 안에 방송 편성팀이 있고 제작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팀은 뭐 몇 시에 어떤 방송 몇 월에 이걸 편성을 결정하고 플랫폼을 결정하고, 한쪽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근데 이게 같은 회사에서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외주 제작사는 그게 아니라 이 MBC라는 회사 말고 다른 독립 기업체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거를 방송사 플랫폼인 SBS나 MBC나 KBS한테 납품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외주 제작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내부 제작도 있습니다. MBC에서 MBC 자체 제작, KBS에서 KBS 자체 제작, 이게 자체 제작 시스템인데, 그 자체 제작 시스템과 별도로 밖에서 외부에서 만들어서 그 만든 작품을 출품하는 게, 납품하는 게 외주 제작사예요. 그런데 외주 제작사가 스타 연기자, 좀 이게 우리가 스타라고 알려져 있는 스타급 연기자의 개런티를 기형적으로 폭등시킨 장본인이 돼버렸어요. 그 왜 그럴까 하냐면은, 외주 제작사들의 주요 대표들이 본래 MBC나 SBS 같은 방송국에서
편성국장이라든지 제작부장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독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프라가, 인맥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맥 인프라를 가지고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 원래 있었던 MBC, SBS에서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회사를 왜 차릴까요? 물론 뭐 정리해거나 구조조정의 압박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회사를 차려서 매출을 발생시키면 그냥 SBS나 MBC에서 국장으로 있었을 때의 연봉과 비교할 수 없는 돈을 벌어요. 이거 이제 경제적 어떤 상황이니까. 물론 다 예시나 케이스들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돈을 더 못 벌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 있었던 연봉 체계를 받던 직원의 상황과 제작사 대표가 되는 상황에 있어서의 수익률의 차이는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주 제작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스타급 연기자를 모셔오기 경쟁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의 그 개런티의 퀄리티는 그만큼 상승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자 자체의 그 퀄리티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연기자를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몸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주 제작사가 경쟁을 통해 드라마로부터 드라마 제작권, 이게 편성권이에요. 제작권을 따내고 완성된 드라마를 납품하는 이 시스템이 이제 관행으로 잡혀요. 선편성 후 제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뭐 대본이 제대로 완성된 것도 아니고 감독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닌데 외주 제작사가 나는 요번에 예를 들어서 이병헌을 주연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SBS나 MBC에서 무조건 조탁구나 몇 월, 몇 시, 몇 기간 동안의 드라마 편성은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병헌을 캐스팅했으니까 데려오세요. 이게 바로 선편성 후 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 제작사는 이병헌을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캐스팅을 해요. 그러면은 KBS나 MBC와 같은 드라마 제작사에서 제작권을 줘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편성 후 제작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스타캐스팅은 외주 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드라마 제작권을 따는 최선의 카드였기에 스타파워와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올라간, 근데 배우 캐스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PPL, 간접 광고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러니까 더 리얼리즘이 떨어지는 거예요. 간접 광고가 다 뭐죠? 다 사치제예요. 자, 이게 연쇄 반응인데, 자, 화장품 선전을 한다 그래도 죄송한 말이지만 평범한 사람이 화장품을 할 때의 효과보다 드라마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족이라든지 재벌 딸이라든지 잘 사는 사람이 화장품을 사용한다든지 차도 마찬가지예요. 재벌 2세가 차를 타는 것과 그 자회사의 차를 타주는 것과 그리고 어떤 평범한 사람이 차를 타는 것, 이건 차이가 있다라고 드라마 제작팀에서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대본에서는 늘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만 계속 반복되게 나오니까 리얼리즘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편성 후 제작의 관행의 가장 안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선편성 후 제작 관행의 폐해인데 외주 제작사한테 불리한 불공정 거래였기에 이게 방송사의 외주 제작사 착취 논란으로까지 불거졌는데 이제 20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은 자 5페이지 강의안을 보시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드라마 시장의 전체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외주 제작사와 방송사가 치열한 주도권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송사에서 펀딩 비용을 대주니까 외주 제작사가 방송사 플랫폼에 목을 걸고 스타들을 모셔온다든지 방송사에게 로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른바 나름의 관행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외주 제작사가 스스로 대기업이나 외부의 돈을 받아서 펀딩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드라마를 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갖고 있는 SBS나 MBC나 이런 곳은 그냥 송출만 해달라. 그러니까 송출권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죠. 예전에는 SBS가 만약에 우리가 80억을 댈게 당신들이 스타나 어디 데려와가지고 30억대.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그거보다 많이 났어. 그러면은 8대2로 나눠. 뭐 이런 식으로 주도권이 방송사한테 있었다면 지금은 외주 제작사가 외부에서 펀딩을 받아서 아예 제작까지 다 끝내서
이거를 내가 편성 시간에 이걸 송출하면 송출에 대한 비용만 방송사에서 챙겨가라.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나머지 PPL이나 배우 마케팅이나 해외 판권 같은 건 외주 제작사가 가져가겠다. 현재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조가 개편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는데도 여전히 쪽대본과 초치기가 기승을 했다.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뭐 밝은 면도 있어요. 자, 드라마 펀드 이게 지금 요 5페이지 5번째 패러그래프인데, 드라마 펀드의 긍정적 역할은 한국 드라마의 질적 변화를 불러오는 밝은 면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소재의 금기나 회귀성들이 점점 다양성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주 제작사들의 장점은 점점 이제 지상파 방송국이라고 말하는 그 메이저리티 방송사의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보다 소재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청률에 또 크게 구애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자본을 유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소재에 대한 다양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사회적 마이너리티를 조명하는 주인공들이 아예 전면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작품성이 높다라고 해외에서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있는 영화 감독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 제작에서 영화 시나리오를 썼던 시나리오 작가들이 쪽대본과는 퀄리티가 전혀 다른 퀄리티의 드라마 대본을 제공하는 일들이 또 심심찮게 생겨나면서 미학과 작품성 차원에서 한국 드라마가 성취를 이뤄내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넷플릭스 플랫폼이 등장하고 소재의 검열과 금기가 없다 보니까 보다 파격적인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머니게임, 드라마의 머니게임의 지금 적자생존의 치열함 속에서 한 가지 이 콘텐츠가 건강하게 경쟁하고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인 것은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TV 드라마 이론을 배우는 거는 크리틱을 배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현상과 역사와 현상을 조금씩 성찰하면서 한국 드라마의 발전 배경, 그리고 그 이면의 단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종합적으로 파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한국 K-팝이나 한류가 K-드라마가 갖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면서 보다 글로벌한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대중문화 시나리오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조금 더 스스로 좀 이렇게 자리매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이론 수업은 계속 이런 방식, 크리틱한 방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실제에 대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요거 강의한 5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야기 대상의 접목 실제 중에 카페 대화, 이게 이제 원테이크 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테이크 라이팅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단기간에 조금 즉흥력과 순발력을 발휘하셔서 마치 드라마의 쪽대본 쓰시듯이 하루 안에 소화를 해주셨죠. 특히 이제 한국의 어떤 레토릭이나 한국어가 지금 배우고 계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국 유학생분들께서 그 대본을 쓰신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그러니까 타국의 언어로 뭔가를 창작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정말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원테이크 드라마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경험을 해보셨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요 강의안을 보면서 요거 그 한양인에도 이제 그 이 클래스에도 올리겠지만, 홈페이지에도 올리겠지만, 좀 이메일이나 지금 SNS로 지금 이걸 보내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유튜브 주소로. 그러면은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코멘트를 여러분이 원테이크 라이팅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팅을 제가 남겼거든요. 그걸 보시고 조금 어떻게 조금 더 수정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그냥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별도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뭐 여기 제가 강의안에는 적절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지만 요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내가 이런 코멘트를 듣고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원테이크 라이팅에 필요한 거였는지를
한번 숙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거. 예, 그거를 이번 한 주 동안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를 그런 텀으로 쉼을 가지시고 프라티스는 실습은 쉼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거침없이 예, 라이팅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얼굴을 맞대면서 같이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